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서울은 마취통증의학과 원장 이윤영입니다. 어느새 한 달이 지났고, 한 달 동안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이번이 이제 2024년의 마지막이죠. 1900이 아니고, 네. 내년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이번 달이 모든 것을 정리하고 2024년을 보내는 송년의 달이어야 되는데 요즘 좀 심란하시죠,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뭐 여러 가지 심란한 일이 있겠지만 그래도 좀 잘 정리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말씀드릴 거는 퇴행성 관절염과 통증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연골 손상, 이게 제가 부제를 붙였는데 그 이유는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그 진단명을 정할 때 이 그냥 진단명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어떤 치료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치료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 그런 진단명은 내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퇴행성이란 게 뭐냐 하면 재생 속도가 파괴 속도보다 느린 거. 그러니까 점점 더 파괴가 되는 거죠. 이번에 우리나라가 성장을 하지 않고 지금 우리나라 상태가 약간 퇴행성 상태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거꾸로 가는 겁니다. 거꾸로 가는 거죠. 퇴행성. 지금 우리의 그 정치 상황도 좀 이래요. 죄송합니다. 제가 뭐 좀 답답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이 50세 이후에는 이제 재생을 담당하는 줄기세포 숫자가 줄어들어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50세가 넘어가면 점점 이제 연골이 점점 없어져요. 그러면 연골이 없어져 가지고 관절이 이제 마찰을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그러면 염증이 생기고 그렇게 된다는 병입니다. 그러면은 이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결국 이게 불치병이지 뭐겠습니까? 아니 50세 이후에는 줄기세포 숫자가 줄어들어서 연골 파괴가 진행이 되고 재생이 안 되는데 결국 낫지 않는 병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은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원인 치료는 그 파괴된 연골을 인공관절 치환술로 바꾸는 방법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그래서 병원에 환자분들이 오셔가지고 퇴행성 관절염이라는 말씀 들으면 전부 아유, 그 뭐 그냥 불치병 걸렸구만. 그냥 뭐 어떻게 해야 좋아 이거. 대충 지내다가 그냥 빨리 그냥 갈아 껴야겠다. 이런 말씀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감히 이 퇴행성 관절염이라는 진단명이 부적합하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게 불치병이라는 진단명을 내리고 그거 불치가 치료가 안 된다고 말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생각의 관점을 조금 바꾸면은요. 이게 어떻게 되는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관절의 구조거든요. 모든 관절이 뼈와 뼈 사이를 연결하는 걸 관절이라고 부르고요. 여기 노란 색깔이 보이면 이게 바로 윤활막이라는 거고요. 까만 게 관절 주머니예요. 까만 관절 주머니 안에 윤활막이 있고 그 다음에 보라색으로 되는 여기 보라색으로 된 여기 이렇게 보이시죠? 이거. 이게 연골이거든요. 이렇게 모든 관절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대부분의 관절이 이렇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겉에를 인대하고 힘줄 뭐 근육 같은 게 싸고 있어요. 자, 이제 요거 한번 보시고 그 다음 거 또 모식도를 한번 보시죠. 요걸 보시면은 요게 색깔이 이렇게 약간 녹색 비스름하게 생긴 게 이게 관절 주머니가 되겠고 겉에를 근육하고 힘줄이 싸고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회색으로 된 그런 어떤 인대 같은 게 싸고 있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에 이제 연골이 들어있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은 그 다음 사진을 보면 무릎 연골 연화증이라고 그래가지고 연골이 약해지면 어떻게 되냐 이겁니다. 정상이면 이렇게 돼 있다가 연골이 이렇게 막
울퉁불퉁해지니까 그러니까 마찰이 더 돼서 여기 이제 물이 찬다 이겁니다. 나중에 연골이 다 없어지면 뼈끼리 닿아서 이제 말기가 돼서 못 쓰게 된다 이런 병의 진행을 나타내주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근데 놀라운 게 말입니다. 이런 거 말고 퇴행성 관절염 말고 이 루마티스 관절염인데 요거는 여기 활막이라는데 아까 거기에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염증이 생기면서 이 옆에 있는 연골까지 같이 죽어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염증이 생기면. 그러니까 류마티스 관절염은 요 염증이 주로 생기는 거고 이 우리들이 알고 있는 퇴행성 관절염은 연골이 약해져서 염증이 생기는 거고. 그렇죠? 네, 이렇게 돼 있는 건데요. 이거를 두 개를 전부 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퇴행성 관절염 진단명 대신에 연골 손상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연골 손상. 연골이 손상됐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요것도 류마티스 관절염도 연골이 손상되고 퇴행성 관절염도 연골이 손상되는구나. 근데 원인은 다르죠. 하나는 이제 재생을 못해서 그런 거고 하나는 이제 자기가 막 파괴하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연골 자체는 어차피 통증을 못 느낀단 말이에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연골 자체는 통증을 못 느껴요. 그러면은 왜 아프냐 하면은 이 관절에 여기 보면 이 통증을 느끼는 게 주변에 뭐 주머니들 있지 않습니까? 주머니. 그다음에 근육, 인대, 골막 이런 데서 통증을 느끼게 돼 있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냥 연골 손상이면 즉 연골이 부족하여 마찰력이 증가하면 관절 주머니, 골막, 인대, 근육에 무리가 가서 통증을 느끼게 되는 것이고 연골은 뼈에서 영양분을 공급받는 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연골 손상이라고 생각을 딱 바꾸시면은 이게 이렇게 파괴가 돼도 이게 안 아플 수 있다는 놀라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파괴가 돼도 안 아플 수 있다니까요. 요거 연골 자체는 통증을 못 느끼니까. 그러면 통증 느끼는 게 주변 조직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게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그래가지고 연골을 재생 못하니까 그냥 인공관절이나 갈아 끼지 뭐 이렇게 하면 끝인데 우리가 이거를 연골이 손상된 병이라고 이런 식으로 류마티스 관절염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다쳐서 연골이 손상된 병이라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여러분? 일단 통증은 연골이 못 느낀다. 연골 자체는 재생되기 어렵다. 어떻게 하죠? 여기 보면은 염증이 아까 있었잖아요. 그래서 염증을 줄여주는 거예요, 일단. 염증을 먹는 약이나 주사, 기타 등등으로 줄여주고 그 다음에 연골은 재생이 안 돼도 여기 근처에 보면은 근육, 인대 이런 거는 재생이 좀 되잖아요. 연골보다. 그러니까 바로 그런 쪽의 것들을 강화한다는 거죠. 주변 조직을 튼튼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연골 손상이 더 진행하지 않게 하려면 이 뼈에서 영향이 오잖아요. 그래서 골다공증을 관리하시고 그 다음에 근육은 근력을 증강시키고 인대 같은 거는 손상하면 뭐 되면 이렇게 좀 고정을 하기도 하고 재생술 맞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잘 먹어야겠죠. 단백질 드시고 칼슘 영양 섭취해 주시고 그러니까 퇴행성 관절염이 아니고 내가 이렇게 뭐 운동 같은 거를 해서 연골을 다친 거와 치료가 기본적으로 다르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약화진 연골을 가지고서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이게 연골 손상이라고 생각을 딱 바꾸면 치료할 게 생겨요. 일단 뭐 염증도 줄여줘야 되고 주변 근육을 강화하고 약해진 인대는 재생시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많이 손상되는 무릎 연골 손상의 치료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무릎 연골을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부하, 즉 무게를 줄여야 되겠죠. 아니 무게가 많이 나가는데 어떻게 치료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체중을 감소하고 그 다음에 운동 같은 거 할 때도 이거 평지만 걸어서야 돼요. 평지만. 이거 계단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는 전혀 연골 손상이 치료가 되지 않겠죠.
그렇게 하고 체중이 많이 나가시는 분은 이거 걸을 때 이거 스틱 이거 양손에 스틱 같은 거 사용해 가지고서 무릎에 체중이 많이 실리는 걸 갖다가 방지하셔야 돼요. 예. 그게 첫 번째겠죠. 그렇죠. 무릎이 내가 연골이 손상돼 있다는 생각을 가지시면 퇴행성 관절염이라 그냥 망가져 있으니까 기다리다가 나중에 갈아 끼겠다 이거 가지고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냥 사시는 거고. 그렇죠. 일단 연골 손상을 생각하면 이렇게 뭘 할 게 있어요. 부하를 줄여주고 그다음에 또 골다공증, 제가 아까 연골이 나빠지는 이유가 뼈가 약해서 그렇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유가 연골은 뼈에서 영양분이 이렇게 단순 확산이라는 걸 과정을 통해서 온단 말이에요. 디퓨전. 그게 혈관이 연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골다공증을 잘 치료받으셔야 연골이 튼튼하단 말이에요. 이게 무릎 연골만 그런 게 아니라 온몸의 연골이 다 그래요. 그리고 제가 아까 염증이 있으면 아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주변에 그 관절이나 무슨 관절강이나 여러 가지 인대 같은 게 느낀다고요. 통증을. 그래서 염증을 감소해야 되니까 소염제 같은 걸 쓰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물리치료 계속 하셔야겠죠. 물리치료로 뭐 따뜻한 거 같은 거 하면 염증을 줄일 수 있잖아요. 그리고 뭐 도수치료 같은 거 이게 뭐 근육이 뭉쳐 있는 걸 풀어드리는 거예요. 뭐 도수치료 말씀이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이게 실제로 이 관절을 이렇게 무슨 잘 맞춰져 가지고 치료하는 도수치료라고 봐야 되는데 그 실제로는 근육을 주변을 이렇게 푸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 얼라이먼트라고 그래서 배열을 맞춘다고 도수치료에서 그러는데 그냥 일반적인 마사지랑 다르다라고 돼 있어요. 네. 그 참 얘기들이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리고 체외 충격파. 아니 퇴행성 관절염이면 퇴행 충격파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예, 안 해야죠. 왜냐하면 이미 망가져 있고 돌아오지도 않는 연골인데 그걸 무슨 충격파를 줘가지고 치료하겠다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걸 연골이 손상됐다는 관점에서 바라보시면은 체외 충격파를 통해서 주변의 인대가 강화가 되면 아 통증이 줄어들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제가요 관점을 바꿔봤어요. 저도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오신 분들 뭐 물리치료와 약물치료하고 막 사시다가 그냥 뭐 해드릴 게 마땅한 게 없더라고요. 근데 관점을 제가 바꿔놓고서 체외 충격파를 해드렸더니 놀랍게도 좋아지시는 분이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통증을 주변에 조직만 느꼈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진짜 연골이 하나도 없어 뼈가 붙어버릴 정도 그런 분들조차도 체외 충격파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분이 있다는 걸 밝혀냈습니다. 이게 결국은 통증을 주변 조직이 느끼기 때문이고 주변 조직만 강화가 되면 연골이 좀 없어도 사람이 쓸 수 있다. 무릎을.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치료는 중요한 게 근력 운동하고 스트레칭은 당연히 잘 하셔야겠죠. 근력이 있어야지 좋아지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아픈데 운동을 못해 내가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아프니까 운동을 못해서 근육이 약해진 거지 근육이 약해져서 내가 무릎이 나빠진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으나 중요한 거는 근력 운동을 살살 해주시긴 해야 돼요. 특히 그 대퇴 사두근이라고 허벅지 위쪽 앞쪽 근육이죠. 앞쪽 근육. 앉아 있을 때는 위가 되겠고 서 있을 때는 앞쪽 되는 거죠. 앞에 있는 거 그거. 그걸 갖다가 강화 운동을 해주셔야 돼 이거. 예, 반드시 필요한 운동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연골 손상이기 때문에. 예. 그다음에 뭐 인대와 근육 같은 게 손상되어 있는 거는 이제 뭐 여기 나오지만 뭐 PDRN 주사, 뭐 포도당 주사, 줄기세포 주사, 기타 등등 치료를 통해서 재생할 수 있는 데까지 다 시켜드리는 거예요. 이런 주사 가지고 연골이 재생되면 참 좋을 텐데 그거까지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재생 주사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면 근데 물론 이제 이거 하기 전에 꼭 말씀드리는 거지만 주사보다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체중 관리, 그다음에 영양 관리, 그다음에 물리치료, 약물치료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기본적으로 깔린 상태에서 재생 주사도 맞으시고 뭐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재생 주사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포도당, PDRN, 연어 주사라고 부릅니다. 줄기세포 이런 게 있는데 염증을 일으켜서 재생을 촉진한다. 이게 기본적인 원리예요. 그리고 소염제를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게 보시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상처를 당하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까지 이렇게 염증이 생겨요. 그러다가 프롤리퍼레이션이라고 재생하는 기간이 얼마입니까? 한 달, 25일까지죠. 한 달. 그러니까 일주일, 한 달, 그 다음에 다 낫는 데는 2년이 걸린다고 돼 있죠. 일주일, 한 달이죠. 그래서 주사를 한 번 놓으면 일주일 동안 염증이 지속이 되고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한 달 정도 재생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실질적으로 주사 간격은 좀 일주일 간격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 그러냐? 이게 염증이라는 걸 정확히 한 번에 잘 일으키기가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다쳐서 생긴 염증이 아니고 주사로 인한 염증이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우리 생각처럼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 간격으로 3번 내지 뭐 아니면 한 달을 갖다 계속 주는 거예요. 그러면 중간중간에 이게 힐링이 되기도 하고 막 이런 과정이 겹치고 있다가 어쨌든 한 달 정도는 그냥 확실하게 자극을 준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천천히 재생이 된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결국은 그렇게 되면은 한 2달 정도에 걸쳐서 천천히 재생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프롤로 주사라고 부르는 게 많은데 요거는 이제 원래 사용하던 거죠. 포도당. 이 포도당 우리가 먹는 포도당 아시죠? 그냥 포도에서 나온 당이에요. 그걸 이런 인대에다 주사를 놔주면 여기 염증이 생기면서 그 부족했던 그 섬유아세포가 성장을 하면서 섬유소가 자라고 콜라겐이 자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기본적인 프롤로 주사에 해당되고요. 연어 재생 주사는 약간 좀 다릅니다. 요거는 원래는 피부과에서 사용하기 시작한 거고요. 피부과에서 이제 피부 재생을 위해서 사용했었어요. 그러다가 요거를 관절 부위의 재생에도 응용해서 사용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콜라겐을 재생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요 주사는 좀 특징이 한 가지 가지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항염증 작용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성장인자 요거는 뭐냐면 이제 성장을 시키는 거죠. 주변의 조직을. 혈관 확장 및 생성 요거 뭐냐면 성장을 하려면 피가 많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혈관 확장 생성하는 작용도 있다. 그리고 이쪽은 뭐냐면 잠자고 있는 콜라겐 세포에 들어가서 손상된 유전자를 치료를 해가지고 재생을 또 촉진시킨다 이렇게 돼 있죠. 이거를 제가 많이 쓰는 이유가 여기 보면 소염작용을 아주 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테로이드라는 게 가장 강력한 소염제거든요. 근데 스테로이드를 계속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스테로이드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서 제가 소염작용이 있는 재생주사는 PDRN 주사, 즉 연어 재생주사이기 때문에 이걸 사용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젊은 분들 같은 경우 35세 이전은 제가 보통 포도당을 많이 사용해요. 그분들은 뭐 이걸 줘도 충분히 재생이 됩니다. 근데 왜냐하면 염증이 사실은 뭐 있다고 해도 재생 효과가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괜찮은데 35세 넘어가고 45세 넘어가신 분들은 좀 뭔가 이런 성장인자나 어떤 혈관 확장을 시키는 어떤 특정한 물질이 좀 들어가야지 재생이 됩니다. 약간 뭐 슬픈 말씀이지만 뭐 우리가 45세가 넘어가면 좀 아무래도 재생이 많이 떨어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50세죠. 50세 넘어가면 줄기세포도 많이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또 예를 들어서 몇 가지 이제 제가 관절 연골 손상의 치료 이렇게 말씀드리면 손가락 관절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손가락 관절 다치시면? 그거 당연하죠. 아프면 일단 좀 움직이지 않는 게 중요하겠죠? 뭐 그런 것도 중요하고 또 한 가지는 관절 같은 경우 이렇게 관절이 부었으면 소염제 사용하는 거죠. 그리고 손가락 관절은 물리치료를 하셔야죠. 물리치료가 파라핀이라는 게 있어요. 파라핀. 그런 거 하고 체외 충격파 해주고 그 다음에 뭐 재생주사도 놓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손가락 관절도 놀랍게도 근력 운동이 있는 거죠. 뭐 쥐었다 폈다 하는 운동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손가락 관절염도 치료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원리가 똑같지 않으세요? 소염제, 그 다음에 과도한 부하 방지, 그 다음에 물리치료, 근력 운동, 그 다음에 재생주사 똑같아요. 무릎 관절도 그렇고 그것도 그렇고 다만 이제 구체적으로 무슨 운동을 하느냐, 무슨 물리치료를 하느냐 이런 종류만 달라지는 거죠. 발목 관절도 마찬가지예요. 발목 관절도 당연히 염증을 관리해 드려야겠죠. 그 다음에 이것도 역시 물리치료
도수치료, 체외 충격파 이런 종류를 해드리고 발목 관절도 역시 체중 관리가 좀 필요하시겠죠, 그렇죠? 체중이 지탱되는 부위니까. 그 다음에 근력 운동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재생 주사도 있는데 발목 관절 재생 주사는 관절에만 놓는 게 아니고 발목 주위에 여러 인대들이 있어요. 그 손상된 데가 많은데 그런 데도 다 이렇게 치료를 해드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모든 관절은 치료가 똑같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네. 염증 관리하고 물리치료, 뭐 도수치료, 체외 충격파 이런 거 해주고 근력 운동하고 재생주사 같은 거 맞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생각하시지 말고요. 일단 포기하시면 안 돼요. 퇴행성 관절염 얘기 나오면 그냥 포기해 버리시는 분이 많은데 포기하시면 안 되고 이게 연골 손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더 좀 하실 게 있을 거예요. 뭐 젊은 스포츠 선수 이런 사람들도 연골 손상돼 가지고 오는 사람 많잖아요. 그런 분들은 다 뭐 재활하고 운동하고 그러면서 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포기하지 말고 뼈 건강 관리도 해주시고 영양 섭취도 잘 해주시고 뭐 약 소염제 쓰시기도 하고 물리치료도 하고 그 다음에 근력 운동 중요하니까 그것도 하시고 재생 주사도 하고 그러니까 모든 치료를 잘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그래도 예. 자,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올해 12월 28일인데 연말에 마지막 남은 3일 동안 여러분들 한 해 잘 돌아보시고요. 지금 대한민국은 그냥 뭐 쉽게 돌아볼 수 있는 상황만은 아닌 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깨어 있긴 해야 돼요. 그렇지만 또 정리할 부분은 정리하시고요. 그리고 또 깨어나서 이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본인들이 할 수 있는 바를 다들 하시길 바라고요. 저도 그렇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준비한 게 좀 미흡한데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지금부터 좀 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이 되겠죠? 네. 예. 전진애님, 안녕하세요. 예. 다리 바깥쪽이 저릿한 건 신경 쪽일까요? 장경인대 쪽인데? 보통은 두 가지 늘 항상 말씀드리지만 눌러서 아픈 걸 찾을 수 있으면 그 부위 병이 되고 아무리 눌러도 아픈 데가 없으면은 그건 신경에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인대가 부어도요. 인대 밑으로는 신경이 지나가지 않습니까? 부으면 밑에 있는 신경이 자극을 받아서 저릿해질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인대일 수도 있고 신경 쪽일 수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 인대를 한번 눌러보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인대를 이렇게 움직여 보든가. 그러면 이제 통증이 심해지면 아니면 전기가 심해지면 그러면 고기가 병인 거고 그렇지 않고 그냥 어떤 허리의 자세에 따라서 바뀌면 허리병이 되시겠습니다. 네. 홍서희님, 예, 안녕하세요. 예. 40대 초반 여성입니다. 최근 몇 달간 무릎 통증이 점점 심해지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특히 계단을 오를 때나 오래 앉아 있다가 일어날 때 무릎에 통증이 느껴져요. 처음에는 운동을 너무 많이 해서 그런가 했는데 통증이 점점 심해져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기고 있습니다. 원인과 치료 방법에 대해 상담하고 싶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그러니까 오래 앉아 있다가 일어날 때, 계단을 오르내릴 때 아프신 게 바로 어떤 연골 손상이 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그러니까 무릎 관절 내부에 뭐가 문제가 생기신 건 분명해요. 염증이 있으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퇴행성 관절염 가능성은 되게 낮으시잖아요. 근데 뭔가 연골이 손상되고 있죠. 그러니까 원인을 찾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염증을 일으키는 무슨 어떤 병이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대표적으로 말씀드린 게 류마티스 관절염이잖아요. 혹시 그런 거 있지 않나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그런 어떤 전신적인 염증에 의한 병이 아니라면은 그냥 뭐 과사용으로 인한 연골 손상 그런 경우라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치료를 그렇게 받으시면 됩니다. 근데 40대 초반이시니까 뭔가 염증의 가능성이 있어요. 그냥
그러니까 전신적인 염증에 의해서 무슨 다른 병이 있을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이거 예. 그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병원에 가셔가지고 그런 관점에서 한번 치료 받아 보세요. 예. 엔젤님, 네, 안녕하세요. 예. 57세 여성입니다. 4개월쯤 전에 갑자기 오른쪽 어깨 쪽이 빠진 듯이 아파서 정형외과에 가서 초음파 보는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았어요. 석회는 없었고 염증만 있다 했어요. 전혀 아프지 않다가도 그럴 수 있나요? 현재 4개월째인데 오늘 어깨가 조금 아프려고 하니 겁나요. 이건 오십견은 아니겠죠? 일단 밤에 아프신 분들이 많아요. 오십견은. 그리고 오십견이란 말 대신에 요즘 동결견이란 말을 쓰죠. 왜냐하면 50살 아닌 사람도 생기니까. 제가 이제 오시던 환자분 중에 70 정도 되신 분이 계셨는데 제가 50견이십니다. 그랬더니만은 저한테 아니 선생님 내가 나이가 70인데 무슨 50견이에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진단명이 50견이란 말이 잘못됐구나 그런 생각 그때 들었습니다. 동결견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아까 류마티스 관절염 보이시죠? 그거랑 되게 다른 병인데 되게 비슷한 면이 있어요. 뭐냐면 안에 활막에 염증이 생겨가지고 관절이 굳어버리는 병이거든요. 그래서 팔이 안 올라가요, 이렇게. 그래서 그런 증상이 있으시면은 그게 오십견이고요. 동결견. 예, 그렇고 그렇지 않으면은 보통은 인대 손상입니다. 그리고 57세이시면은 인대 손상 아닐까요? 저도 보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보통 50견이면은 즉 동결견이면은 한 몇 년 아프시죠. 밤에 특히 아프시고요. 어깨가 안 올라갑니다. 이렇게 안 올라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통증이 좀 사라지면서 조금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네, 그런 거고요. 이 인대 손상이시면은 요거는 조금씩 아프시면은 이거 인대 손상일 가능성도 있는데 이러면 요거는 운동하는 거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회전근개 운동이랑 그다음에 이런 운동들 견갑골 운동 이런 거 운동을 좀 하셔야 돼요. 인대가 한번 손상을 받으면 회전근개도 그거가 이게 붙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인간이 참 약한데요. 그래서 거기다 이제 프롤로 주사나 이런 주사를 좀 맞기도 하죠. 그런 거를 안 하셨네요. 얘기를 보니까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스테로이드만 한번 맞고 그냥 염증만 줄어서 안 아프다. 그래서 그걸 참고 끝내셨는데 결국은 이게 안에 인대 손상된 게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조금씩 아프신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그거를 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원칙, 예? 염증을 감소시키고 그다음에 물리치료, 근력 운동을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계속 아프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프롤로 주사 같은 거 꼭 맞도록 하시고요. 예. 전진혜님, 네. 연골도 손모품인가요? 골프나 테니스 엘보는 팔꿈치가 아닌 손목 과사용이 맞나요? 예, 일단 뒤부터 말씀드리면 골프와 테니스 엘보는 팔꿈치를 많이 써서 온 게 아니고요. 이 손목을 많이 써서 온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손목을 이렇게 뒤로 젖히는 인대가 이 팔꿈치에 와서 붙기 때문에 팔꿈치가 아픈데 그거는 손목을 과사용하신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과사용이라는 말보다 이제 반복적인 손상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과사용? 과사용이 뭘까? 예. 네. 이게 골프나 테니스 엘보가 생기는 원인은 과사용도 있지만 아까 제가 인대 손상 말씀드리면 꼭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근력 운동, 그다음에 염증 감소 있잖아요. 바로 근력 운동이 결국 부족하셨기 때문에 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모든 거를 초월하게 많이 사용하시면은 결국은 아프시게 되겠죠. 예. 연골도 소모품인가요? 우리 몸이 소모품이다. 우리 몸이. 연골만 소모품이 아니죠. 그러니까 줄기세포라는 게 이게 재생을 시키는 건데, 그러니까는 이게 어느 순간 우리가 줄기세포가 줄어들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몸 자체가 재생을 못 하거든요. 연골만 소모품이겠습니까? 다 소모품입니다. 근데 그 중에 연골이 특히 굉장히 섬세한 데라서 재생하기가 어려워서 그렇고요. 연골도 두 가지가 있는데 유리연골, 즉 초자연골이라고 부르는 게 있는데요. 투명한 연골인데 아주 고급품이에요. 무릎에 들어있는 거.
무릎에 들어있는 고급품 그 초자연골 이런 건 재생이 잘 안 되는데 그 외에 섬유연골이라고 그래서 좀 2급이라고 말씀드리면 그렇고 하여튼 그런 어떤 구조물들은 그래도 좀 꽤 좀 오래 쓸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연골도 두 종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무릎에 아주 있는 비싼 연골 그거 특히 소모품입니다. 유리연골, 도수, 그러니까 초자연골이라 부르는 초자가 한자로 유리거든요. 그래서 유리연골은 아주 특히 소모품입니다. 그걸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따뜻한 초코라떼님, 예, 안녕하세요. 예, 어떤 사람은 도수 치료가 효과적이라고 추천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은 도수 치료가 오히려 더 나쁘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도수 치료가 정말 효과가 있는 치료법인지 혹시 부작용이 있을지 궁금하네요. 이게 이제 한국에서는 도수 치료가 여러 가지를 의미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도수란 말이 이제 맨손이란 뜻이니까 사람 손으로 만져지는 걸 모두 다 도수 치료라고 부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수 치료가 효과가 있는 치료법인지 아닌지는 이게 어려운 게 도수 치료라는 거에 대한 의미 있잖아요, 의미. 그러니까 그게 다 달라요, 쓰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카이로프랙틱을 영어로 카이로프랙틱 아시죠? 그거를 도수치료라고 불러야 되는지 마사지를 도수치료라고 불러야 되는지 이게 저도 이렇게 옆에서 보면 마사지 같기도 하고 카이로프랙틱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좀 맞춰주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좀 어렵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도수치료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카이로프랙틱이라고 그래서 이 디스크를 이렇게 마치 그 우리 퍼즐 맞춰주듯이 따따따따 맞춰주는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은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과학적 근거까지 참 있다고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 것 같고 그렇다고 또 없다고 말씀드리기도 어려운 것 같고 이게 어떤 정립되지 않은 치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디스크를 뼈와 뼈사이를 이렇게 타다닥 돌려주거든요. 그러면 딱 돌려줄 때 운 좋으면 디스크가 뼈와 뼈 사이에 들어가 있는 디스크가 압력이 줄어들면서 디스크 탈출증이 싹 좋아지지만 반대일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탁탁탁탁 할 때 디스크가 오히려 더 뒤로 팍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부작용이 있는 걸 보면은 치료 효과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최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도수 치료가 그러니까는 통증이 좀 줄어드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주사 치료나 이런 아니면 여러 가지로 줄어드는 상태에서 이게 잘 이렇게 해주면 디스크 내의 압력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관절도 이렇게 좀 잡아당겨 주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국 잡아당기잖아요. 이렇게 잡아당기고 맞춰주거든요. 그게 그 관절이 빠졌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빠졌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렇게 만져봐도. 그래서 그걸 갖다 이렇게 어떻게 약간 어긋나 있는 걸 이렇게 또도독 맞춰주면 좀 시원해지는 걸 보면 뭔가 증상 완화 효과는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도수 치료를 통해서 이제 모든 병이 나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만큼 근거 없는 게 또 너무 아무런 치료 효과 없다라고 얘기하는 그것도 그거죠. 양극단은 좀 배제할 필요가 있겠고요. 근데 이제 과학이니까 과학적 근거를 말씀드려야 되겠는데 제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도수 치료하는 사람이 우리나라들은 또 이렇게 실력이 이렇게 일정하지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되게 못하고 어떤 사람은 한마디로 마사지 하는 것 같고 어떤 사람은 도수 치료 좀 이렇게 하는 것 같고 사람마다 너무 다르니까 예를 들어서 뭐 무릎 수술이 과학적 근거가 있냐? 왜냐면 과학적 근거는 있겠죠. 다만 수술 못하는 사람은 한테 받으면 안 되겠죠. 뭐 그런 게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과학적 근거는 아직 좀 한국에서는 좀 이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도수 치료라는 말 자체도 뭘 도수 치료를 할 것인지에 대한 합의가 100% 없습니다. 예. 엔젤님, 예. 원장님, 테니스 엘보에서 자가 운동은 손등을 손바닥 쪽으로 굽히는 운동은 모두는 좋은가요? 손등을 손바닥 이렇게요? 이렇게? 테니스 엘보는 이렇게 해가지고 손을 바깥쪽으로 이렇게 비트는 게 스트레칭 아닙니까? 이거. 요 스트레칭입니다. 이렇게. 예. 요거가 궁금하셨는지. 이거 스트레칭이죠. 이렇게. 손등을 위로 한 다음에 손목을 구부리고요.
팔을 약간 비틀어요, 바깥쪽으로. 그러면서 손으로 이렇게 손등을 눌러주면 여기가 스트레칭이 되실 겁니다. 네. 운동은요, 그냥 이렇게 손목을 이렇게 살살살살 움직이는 거 하셔야 돼요. 근데 당연히 통증이 너무 심하면 하시면 안 되겠죠? 제가 지난 한 달 전에 말씀드렸지만 NRS 3 이상 되는 운동을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네. 홀리 해피님, 안녕하세요. 55세 여성입니다. 최근 몇 년간 무릎과 어깨 통증 때문에 일상생활이 많이 불편해졌는데 병원에서 퇴행성 관절염 진단 받았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말씀 제가 드렸잖아요. 이게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얘기를 한다니까요, 다들 병원에서. 이게 뭐 치료 방법이 없다는 거니까 관절이 연골이 다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치료가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겠죠. 예. 프롤로 주사 치료법을 들었는데 처음 들어보는 치료법이라 조금 궁금한데 제가 맞아도 될까요? 맞으셔도 됩니다. 부작용이나 주의사항은 어떤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그 말씀드린 기본적인 치료 원칙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체중 감소, 뭐 근력 강화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되고 물리치료도 꾸준히 받는 상태에서 거기서 이제 그 주사 치료가 추가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사 치료만 가지고 치료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 맞으셔도 되고요. 부작용은 뭐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주사 치료의 일반적인 부작용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사를 선험에다가 바늘로 다 콕 찌르니까 세균 감염이 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다음에 신경 손상, 그리고 피가 찰 수도 있는 출혈, 세 가지 부작용. 이거는 뭐 프롤로 주사의 부작용이 아니고 다른 모든 주사의 부작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고 원인이 이제 좀 확실하게 좀 하시고 치료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프롤로 주사 맞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특별한 부작용은 없고 주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이게 다른 재활 운동이나 그런 것들을 꼭 같이 하셔야지 이것만 달랑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아무리 프롤로 주사가 좋아도 체중 감소보다 낫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체중 감소도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예. 대답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버블버블님, 네, 안녕하세요. 예. 퇴행성 관절염이 왜 생기는 건가요? 제가 특별히 무리를 한 적도 없는데도 갑자기 무리 통증이 심해졌어요. 퇴행성 관절염이 진행되면 어떻게 될까요? 현재는 통증만 있지만 걱정이 돼서 여쭤봅니다. 그러니까 퇴행성 관절염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연골 손상이라고 대치해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게 무리를 한 적이 없지만 이게 결국은 어떤 이유인지 연골 손상이 되신 거거든요. 이게 그렇죠. 예. 퇴행성 관절염이 진행되면 어떻게 되냐? 아까 제가 그걸 아까 그림에서 보여드렸지만 결국은 뼈끼리 붙게 되면은 그때는 인공관절 치환술로 가게 되는 거죠. 수술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관절 부위마다 다른데 결국은 근력 운동 해주시고 약 드시고 물리치료 하시고 필요하면 뭐 주사 같은 거 맞으시고 이러면서 하셔야 돼요. 근데 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 그 중에. 그래서 그렇게 받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퇴행성 관절염이 와서 연골이 없으니까 무슨 방법을 써도 낫지 않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연골 자체는 통증을 못 느끼는데 아픈 이유는 주변에 인대나 근육이 약해져서 그런 거니까 그런 쪽을 계속 좀 강화하면서 약 드시고 이렇게 치료 받으면 됩니다. 네. 저희 병원에 오시는 분 중에 그 양쪽 무릎 퇴행성 관절염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때 퇴행성 관절염이라는 말을 그냥 막 쓰던 시절이라 오셨는데 아니 뭐 주사해도 안 낫고 뭐 안 나요. 그래가지고 연세가 한 70좀 안 되셨는데 그 뭐 이제 병원을 돌아다니면 항상 병원에서 그냥 그냥 뭐 빨리 그 인공관절 하시죠 뭐 그러세요. 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까 그 체중 감소 그분이 10kg를 뺐어요. 무지하게 의지가 대단하신 분입니다. 10kg 빼고 나니까 안 아픕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게 연골 손상이 왔는데 그걸 무릎 같은 경우는 체중을 감소하니까 되더라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그분이 이제 그것만 한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이제 다른 치료도 같이 받긴 하셨습니다. 네. 수정 러브님, 안녕하세요. 예.
왼쪽 아래쪽 늑골이 불편합니다. 가슴 쪽과 등 쪽 두 곳 다요? 여기랑 가슴 쪽도 있고 등 쪽 두 군데가 있죠. 그런 건 아닌데 한 번 불편하면 며칠 지속되고 왼쪽 옆구리도 같이 불편하다. 네. 식사 후 달리기 하면 느끼는 그런 통증? 뻐근하다. 위식도 역류 증상이 있어서 위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검색해보면 내과 쪽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서요. 어느 과를 가야 할까요? 그러게요. 이게 보통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 늑연골염이라고 그래서 여기 한번 눌러보세요. 여기 아픈 데를 이렇게 늑골을 살살 눌러보시면 거기 아픈 데가 있으면 늑연골이라고 그래서 늑골이 연골로 바뀌거든요. 늑골 연골. 그래서 그 부위가 아픈 분이 많거든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일단 그걸 먼저 배제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내과병이 있으면 내과병 치료 받으셔야죠. 밤에 아픈 정도를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정도가 심하시면 원래 이런 쪽은 CT를 찍으셔야 돼요. 너무 막 밤에도 자다가 밤에도 안 아파 죽겠는데 막 이러면 네, 그런 분들은 CT를 꼭 권합니다. 네. 그래서 내과에도 한번 가보셔야 되고 일단은 근처에 뭐 통증이나 아니면 뭐 그런 데 가셔가지고 늑연골염인지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리온 고래밥님, 예, 안녕하세요. 오리온 고래밥, 예, 오래된 과자이죠. 네. 40년 넘은 것 같은데요. 예. 관절염이 있을 때 어떤 운동을 주의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무릎에 부담이 가는 운동은 피해야 될 것 같아서요. 운동 자체를 자제해야 될까요? 일단 무릎에 부담이 가는 운동은 무릎에 이렇게 뭐 구부렸다 폈다 하는 운동들 중에 왜 그 스쿼트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너무 깊게까지 하시면 못 쓰게 돼요. 그래서 대퇴사두근이라고 그 무릎 앞쪽 근육, 즉 내 무릎을 익스텐션 시키는 운동들을 주로 하시고요. 그리고 관절염이 있을 때 어떤 운동을 주의해야 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연골을 손상을 시킬 정도의 강력한 운동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통증을 10점 만점이라고 할 때 3점 이상 가지 않는 운동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3점까지 운동하시면은 대개 2점 밑으로 하셔도 되고 2점에서 3점 그 밑으로 운동하시면은 부담이 안 가실 거예요. 어떤 운동을 해도. 운동 자체를 자제해서는 안 돼요. 다만 그 통증이 3점 이상 넘어가는 운동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뭐 계단 오르락 내리락 하는 운동은 절대 하시면 안 되겠죠. 연골이 망가지니까. 네. 대답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드리고요. 네. 엔젤님, 네. 원장님, 어깨인대 손상은 초음파에서 안 나오나요? 그냥 염증이 심하다고 스테로이드 맞자고만 했거든요. 평소 전혀 아프지 않았는데 자고 일어나니 갑자기 아프니 왜 이런가 싶네요. 어깨인대 손상이 초음파에서 나오긴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인대가 이렇게 부풀어 오른 것처럼 염증으로 보여요. 그래서 그 회전근개와 그 삼각근이라는 근육이 있는데요. 그 사이가 이렇게 물이 찬 그런 염증이 보입니다. 그리고 찢어진 부위는 사실은 정확하게 안 보여요. 초음파로. 아주 잘 찾은 보이기도 하는데 초음파 자체로다가 초음파만 가지고서 우리가 초음파 자체, 즉 초음파만 가지고 우리가 그 찢어진 정도를 갖다 판정하지는 않습니다. 네. 계속 아프면 MRI를 찍어야 정확히 보이죠. 네. 평소 아까 인대 손상이 있으시니까 갑자기 일어나면 아프실 수가 있죠. 이렇게 염증이 생겨가지고 그 전날 뭐 많이 쓰던가 뭐 그래가지고 네. 그러신 거고 예. 예. 햄스트링이 슬건근인가요? 한자 뜻이 궁금해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한자 뜻은 네. 예. 그냥 뒤쪽 예? 허벅지 뒤쪽 근육을 우리가 햄스트링이라고 부릅니다. 네. 저도 한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리고 예. 하얀 눈이 내려님, 예. 안녕하세요. 예. 58세 남성입니다. 최근 몇 달 동안 무릎과 손목 통증이 자주 생기고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처음 몇 걸음이 힘듭니다. 예전에 이런 통증이 없었는데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불편해지더라고요.
제가 경험하는 통증은 퇴행성 관절염에 해당되는 건지 아니면 일반 관절염일까요? 어떤 치료 방법을 선택해야 할지도 고민입니다. 그러게요. 무릎하고 손목만 아프시면은 괜찮은데 이게 무릎 때문에 아침에 첫 몇 걸으면 걷기도 힘드실 정도라고요? 네. 일단 병명부터가 좀 확실하게 좀 나와야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안에가 무슨 인대가 손상돼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안에 인대나 연골 손상이 와가지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병명부터 한번 저도 생각해 보겠는데요. 퇴행성 관절염이 맞을까요, 이게? 이거 진단이 좀 불확실합니다. 그냥 퇴행성 관절염일 수도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정말 류마티스 관절염 등등의 그 염증으로 인한 거일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연세가 좀 맞지가 않습니다. 58세 남자가 퇴행성 관절염이 심해서 아침에 일어나서 걷기도 힘들 정도 되는 분은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무슨 관절염에 대해서 그 피검사 같은 거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건. 예. 그러니까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병명이 좀 불확실한데요. 예. 일단은 퇴행성 관절염이라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 살 빼고 해보고 살 빼고 운동해보고 그러셔야겠죠. 예. 좀 병명이 좀 불확실해서 여기까지만 답을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오늘도 이제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리겠고요. 정말 한 달 동안 또 여러분들을 뵙기 위해서 기다려야 된다니까 좀 기대됩니다. 기대? 어쨌든 한 달 후에 또 다시 뵙도록 하시고요. 정말 올해 한 해 수고 많이 하셨고요. 새해 복들 다 잘 받도록 하십시오. 그 나라도 잘 되길 바라고요. 예.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예. 내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히 계십시오. 예.